그때 그녀는 후쿠다에게 전화해 자기에게 벌어진 일을 이야기했고 그가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하겠다고 제안했다. 일본인은 그녀에게 런던에서 도쿄로 오는 비행기표를 보냈다. 파리 공항에서 내게 전화를 걸어 작별했을 때 그와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사실 파리가 아니라 런던 공항이었어. 그녀가 일본에 도착한 바로 그날 밤 후쿠다는 그녀를 자기의 정부로 삼았다. 그러나 그는 2년이 지나서야 그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 함께 살았다. 그때까지 그녀는 욕실과 일자형 부엌이 갖추어진 하숙집의 조그만 방에서 혼자 살았다. 뉴마켓에 있던 내 필리핀 하녀의 방보다 더 작은 방이었어. 만일 후쿠다의 심부름을 하면서 수없이 여행을 다니지 않았다면 그녀는 폐소공포증과 고독을 이기지 못해 미쳐버렸을 것이다. 그녀는 후쿠다의 연인이었지만 그의 여러 연인 가운데 하나일 뿐이었다. 그 일본인은 다른 여자들과 잠자리를 한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가끔 그녀를 자기 집에 데려가 함께 밤을 보냈지만 그런 다음에는 몇 주가 지나도록 그녀를 찾지 않았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 시기에 그들의 관계는 고용주와 피고용인 관계였다. 후쿠다 씨의 심부름은 무엇이었을까? 마약, 다이아몬드, 그림, 무기를 밀매하거나 외화를 밀반입하는 것이었을까? 그녀는 심지어 자기가 운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적이 많았다. 그저 그가 건네준 것을 서류 가방이나 꾸러미 혹은 여행 가방 등에 넣어 가져가고 가져왔다. 지금까지는 큰 문제 없이 세관이나 국경과 경찰을 통과할 수 있었다. 이렇게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여행하면서 그녀는 공포 수준의 두려움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다. 동시에 여행할 때마다 인생은 환상적인 모험이라는 것을 느끼며 전에 없이 강렬하고 역동적인 삶을 살았다. 이런 삶은 말들로 둘러싸인 채 뉴마켓의 림보 같은 세상에서 천천히 죽어가는 삶과 완전히 천지 차이야. 그렇게 2년간 함께 일한 뒤 그녀의 근무 성적에 만족한 후쿠다는 승진으로 보답했다. 당신은 내 집에서 살 자격이 있어. 넌 칼에 찔리거나 살해당하거나 아니면 감옥에 갇혀 평생을 끔찍하게 보내다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어. 나는 말했다. 미쳤어? 네가 지금 한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짓이야. 마약을 밀매하거나 그것보다 더 심한 일을 하다 걸리면 그 흉악범이 너를 돌봐줄 것 같아? 나도 아니라는 걸 알아. 그도 이미 내게 그렇게 경고했고. 그녀가 내 말을 끊었다. 너도 눈치챘겠지만 그는 적어도 내게 아주 솔직해. 만일 언젠가 체포된다면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 해. 난 그를 모르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것처럼 행동해야 하는 거지. 내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해야 해. 그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 거야? 그는 날 사랑하지 않아. 나뿐 아니라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지. 그런 점에서 나와 똑같아. 하지만 나보다 더 강인한 성격을 지니고 있어. 우리는 그곳에서 1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고 바깥은 어두워지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맥이 빠졌고 혼란스러웠다. 내가 보기에 그녀가 육체와 영혼을 모두 한 남자에게 바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제 아주 분명해졌다. 나쁜 소녀는 결코 네 것이 되지 않을 거야. 이 하찮은 인간아. 왜 그리 슬픈 표정이야? 그녀가 웃었다. 내가 말한 것 때문에 슬퍼졌어?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 게다가 누구에게든 털어놓고 싶었거든. 하지만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키스해주면 용서해줄 거야? 네가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데 그게 내가 아니라는 사실이 슬퍼. 아니야. 이건 사랑이 아니야. 그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되풀이해 말했다. 좀 더 복잡해. 이미 말한 것처럼 오히려 질병과 같은 거야.
그는 내가 살아있고 유용하고 의욕적인 인간이라고 느끼게 해줘. 하지만 행복하게 해주는 건 아니야. 그건 마치 홀림과 같아. 웃지마, 농담 아니야. 가끔 난 내가 후쿠다에게 홀린 것처럼 느껴져. 그가 그토록 더럽다면 나와 섹스도 못하겠구나. 난 너와 사토 메구루에 같이 가려고 도쿄에 왔는데. 후쿠다와의 삶에 대해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하던 그녀는 내 말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폭소를 터뜨렸다. 도쿄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샤토 메구루를 어떻게 알았어? 내 통역사 친구가 말해줬어. 살로몬은 스스로를 샤토 메구루의 역관이라고 부르지. 난 그녀의 손에 키스했다. 그곳에 가보지 않을래? 나쁜 소녀? 그녀는 시계를 보더니 생각에 잠긴 채 차값을 계산했다. 갑자기 결심한 듯 그녀는 여종어머니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부탁했다. 시간이 많지 않아. 그녀가 말했다. 매맞은 개 같은 네 모습을 보니 괜히 측은한 생각이 드네. 자, 가자. 정말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긴 하지만. 샤토 메구루는 미로 같은 건물로 매음구리였다. 복도와 계단이 셀 수 없이 많았는데 어둠컴컴한 계단을 따라 올라가자 방이 나타났다. 사우나, 월풀 욕조, 물침대가 갖춰져 있고 벽과 천장에 거울이 달렸으며 라디오와 텔레비전도 있었다. 그 옆에는 가학 피약성, 변태성욕 취향과 상상 가능한 다른 온갖 취향을 만족시켜줄 포르노 비디오 테이프가 수북히 쌓여 있었다. 또한 조그만 유리장에는 콘돔과 수탉의 볕이나 감모 혹은 주교관 모양으로 된 다양한 크기의 바이브레이터를 비롯해 채찍, 안대, 수갑, 쇠사슬 같은 변태성욕 기구들이 들어있었다. 버스나 거리, 공원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병적일 정도로 청결했다. 침실로 들어가자 실험실이나 우주정거장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난 왜 살로몬 톨레다노가 이곳에 그토록 열광하는지, 왜 이런 첨단 기술을 적용한 침실 혹은 미니 섹스숍에 쾌락의 애단이라고 부르는지 좀처럼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구리코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고 그녀의 부드러운 피부를 보고 만지고 취치를 맡았다. 그녀가 후쿠다에게 무조건 항복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후 마음을 다스리려고 노력했지만 어쩔 수 없이 고통과 번민으로 가슴이 터질 듯했다. 결국 나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나를 한참 동안 울게 놔두었다. 나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더듬더듬 미안하다고 말했고 그녀는 내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주었다. 우리가 슬퍼하려고 이곳에 온 건 아니잖아. 그녀가 말했다. 날 애모해줘. 사랑한다고 말해줘, 바보야. 둘 다 벌거벗었을 때 나는 그녀가 무척 날씬해졌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가슴과 등에서 갈비뼈가 보였고 배에 있던 조그만 흉터는 길게 늘어졌다. 하지만 예전처럼 균형 잡힌 몸매에 조그만 젖가슴은 단단했다. 나는 천천히 오랫동안 그녀의 몸에 키스를 했다. 피부의 은은한 냄새는 마치 그녀의 몸속에서 발산되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에게 사랑의 말을 속삭였다. 내게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가 그 일본인에게 홀렸다고 해도 상관없었다. 그저 그가 시킨 일 때문에 그녀가 총에 맞아 혹은 아프리카의 감옥에 갇혀 죽을까봐 두려울 뿐이었다. 나는 그녀를 구해내기 위해서라면 하늘과 땅도 움직일 작정이었다. 날이 갈수록 그녀를 더 사랑했고 그것을 부인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후쿠다 같은 사람 수천 명과 살면서 나를 속이더라도 나는 영원히 그녀를 사랑할 것이었다. 그녀는 이 세상의 창조물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섬세한 여자니까. 그녀는 나의 여왕, 나의 공주, 나의 고문관, 나의 거짓말쟁이, 나의 일본 소녀, 나의 유일한 사랑이었다. 구리코는 한쪽 팔로 얼굴을 가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내 말도 듣지 않은 채
자신의 쾌락에만 정신을 집중했다. 내가 좋아하는 걸 해줘, 착한 소년. 마침내 그녀가 지시하면서 다리를 벌렸고 내 머리를 자기 성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그녀의 자궁 깊은 곳에서 풍겨 나오는 향내를 맡으며 키스하고 빨고 음미하자 나는 예전처럼 행복해졌다. 영원 같던 몇 분 동안 나는 그녀가 내게 들려준 수많은 모험과 후쿠다를 잊은 채 천천히 달궈지는 육체 속에 파묻혔고 그녀의 몸에서 나온 달콤한 체액을 삼켰다. 그녀가 절정에 도달하자 나는 그녀 위로 올라가 이미 수없이 경험했던 것처럼 힘겹게 그녀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그녀는 신음을 토하며 얼굴을 찡그렸다. 나는 매우 흥분했지만 그녀 안에서 시간을 끄는 데 성공했다. 머리가 빙빙 도는 듯한 격앙 상태에 이른 나는 마침내 사정했다. 그리고 한참 동안 그녀를 꽉 껴안고 그대로 있었다. 나는 그녀를 애무했고 그녀의 머리카락과 완벽한 기를 깨물었으며 그녀에게 키스했다. 그리고 더 시간을 끌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다. 빨리 끝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 오랫동안 몇 시간 동안 발기를 유지하는 방법. 그녀가 마침내 옛날처럼 짓궂은 목소리로 내 귓가에 속삭였다. 뭔지 알아? 넌 모를 거야. 하기야 너처럼 성인 같은 사람이 그런 걸 어떻게 알겠니? 코끼리의 엄니와 무스의 뿔을 갈아서 만든 가루야. 웃지마. 이건 마법이 아니라 진짜야. 유리병에 조금 담아 선물할 테니 기념으로 파리에 가져가도록 해. 미리 알려주는데 아시아 전역에서 엄청 비싸게 팔리는 거야. 이제 넌 프랑스 여자 잘 때마다 이 구리코를 기억하게 될 거야. 나는 그녀의 목에서 얼굴을 들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사랑을 나눈 후에 깨느르는 함에 눈밑에 푸르스만 다크서클이 생기고 창백해진 그녀는 어느 때보다도 아름다웠다. 그게 네가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다니면서 밀매하는 거야? 코끼리의 엄니와 무쏘의 뿔로 만든 체험제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물으며 배꼽이 빠지도록 웃었다. 넌 믿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장사야. 그녀도 내 웃음에 전염되어 미소를 지었다. 코끼리와 무쏘 사냥을 불법화한 환경주의자들 때문이지. 그들이 또 얼마나 많은 동물을 사냥하지 못하게 했는지 알아? 이제 그 엄니와 뿔은 아시아 국가에서 엄청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어. 나는 다른 것도 가져오는데 그게 뭔지 내게 말하고 싶진 않아. 후쿠다의 주요 사업이 바로 그거야. 난 이제 가봐야겠어, 착한 소년. 파리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나는 발가벗은 채 등을 돌리고 까치발로 욕실에 들어가는 그녀에게 말했다. 도쿄에 남을 거야. 후쿠다를 죽일 수 없다면 네가 그 폭력배의 암캐인 것처럼 나도 네 개가 되는 것으로 만족할 거야. 멍멍. 칠레의 여자아이가 시저됐다. 호텔로 돌아온 나는 미츠코의 메시지를 받았다. 급한 일이 있으니 단둘이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내일 일찍 그녀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면 되나? 나는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전화를 걸었다. 역관의 여자친구는 일본식으로 끝없이 미안해하며 내게 긴히 할 얘기가 있으니 오전에 힐튼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했다. 전화를 끊자마자 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구리코였다. 후쿠다에게 어릴 적부터 알던 페루 친구가 도쿄에 있다고 말했더니 오늘 밤 역관과 그의 애인과 함께 만나자고 했다는 것이었다. 먼저 자기 집에서 술 한잔한 다음 긴자에서 가장 유명한 공연을 보며 저녁 식사를 하자고. 내가 제대로 들은 것일까? 그래, 게다가 난 며칠 동안 내게 도쿄 관광을 시켜주겠다고 했어. 그도 반대하지 않았고. 정말 관대하고 신사답군. 나는 그녀가 방금 한 말에 화가 치밀어 이렇게 대답했다. 너 같은 여자가 남자에게 허락해달라고 애걸복걸하다니. 네가 그런 사람인지 미처 몰랐어. 너 때문에 얼굴이 빨개졌어. 그녀는 당황한 듯 중얼거렸다. 네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도쿄에 있는 동안 우리가 매일 만날 수 있어서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다고.